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철루는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강진혁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인공 구조물들의 집합체에 불과해 보였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젊은 군주로서 그는 남들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수많은 정략 결혼의 제안과 화려한 배경을 가진 여인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진혁의 심장보다는 그가 앉아있는 의자의 가치를 먼저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진혁은 이제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수조원의 자산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고 오직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의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인형처럼 귀여운 외모를 가진 쌍둥이 남매 민호와 미나가 고개를 내밀며 아빠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빠의 사랑만을 갈구하며 자라왔지만 기업 경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진혁은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민호는 아빠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오늘 있을 특별한 외출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가방을 고쳐 쏟다. 미나 역시 오빠의 뒤에서 수줍게 웃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낡은 옷들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오늘 진혁이 입어야 할 가난한 가문의 가장이자 보디가드라는 가짜 신분의 상징이었다. 진혁은 맞춤 제작된 수천만 원 상당의 수트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대신 백화점 행사장에서나 볼 법한 수수한 면바지와 약간은 바랜 듯한 재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하다 못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의 향기가 물씬 풍겼지만 진혁은 오히려 그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 구석에 미리 준비해둔 낡은 국산 세단에 몸을 실었다. 화려한 스포츠카와 리무진이 가득한 주차장에서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차를 몰고 나가는 진혁의 기분은 마치 성벽을 탈출하는 왕자와도 같았다. 도로 위를 달리는 내내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오늘 만날 여인이 어떤 사람일지 가슴 설레는 상상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 만남은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그가 직접 익명으로 등록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성사된 것이기에 상대방은 그가 재벌 총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진혁은 자신이 보디가드 업무를 수행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싱글 대디라고 소개할 계획이었으며 과연 그런 조건의 남자를 편견 없이 받아줄 여자가 세상에 존재할지 궁금했다. 아이들은 아빠의 이런 무모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새로운 엄마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서로의 온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목적지인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는 화려한 도심과는 사뭇 다른 고즈넉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진혁은 차를 세운 뒤 깊은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가라앉혔다. 낡은 엔진 소리가 멈추자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고 진혁은 아이들의 손을 꼭 쥔 채 카페 입구로 향했는데 그의 등 뒤로는 지는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카페 안은 고소한 커피향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으며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진혁은 미리 예약해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계 바늘의 움직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미나는 아빠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작은 손으로 진혁의 손등을 토닥이며 오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는 칭찬을 건네주어 진혁의 긴장감을 한결 누그러뜨려 주었다. 민호 역시 주머니 속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진혁에게 건네며 입이 심심하면 드시라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어 진혁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좋은 인연을 찾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진혁은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지의 여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돈이 아닌 사람, 대사람으로 통하는 진실된 만남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카페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경쾌하게 울리더니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켠 것처럼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장신구 대신 수수한 디자인의 캔버스백을 메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화장기 없는 맑은 피부와 선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가 자석에 끌리듯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을 보며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편견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진혁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추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진혁의 낡은 옷차림이나 두 아이의 존재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먼저 눈을 맞추며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마력이 있었고 진혁은 그녀의 첫인상에서부터 이미 자신이 찾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을 받았다. 아이들 또한 서연의 따뜻한 분위기에 금세 마음을 열었는지 미나는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잡으며 예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민호는 자신이 아끼는 로봇 인형을 보여주며 대화를 시도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살짝 굽히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는데 그 모습이 진혁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비쳤다. 자리에 앉은 서연은 진혁에게 보디가드라는 직업이 힘들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물으며 그의 노고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태도를 보여 진혁을 감동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맞선 상대들이 연봉이나 아파트 평수를 먼저 묻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진혁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겪었을 고충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다. 진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가책을 느끼면서도 서연의 순수한 인간미에 매료되어 평소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묘한 유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카페 안의 공기는 더욱 따뜻하게 달아올랐다. 서연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다. 진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무척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그녀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서연의 곁에 딱 붙어 앉아 그녀가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다. 진혁은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서연과 나누는 매 순간의 대화를 소중히 가슴속에 새겼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카페 조명이 더욱 은은하게 빛날 때쯤 진혁은 서연에게 오늘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고 서연 역시 수줍게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그녀는 진혁이 보디가드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자는 제안을 먼저 건네주어 진혁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다. 진혁은 그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맞선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시작임을 직감했다. 카페를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진혁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연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서연 선생님이 너무 좋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진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핸들을 잡고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서 오직 서연의 미소만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광채였다. 진혁은 조만간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그녀와 나누었던 따뜻한 교감을 만끽하고 싶었다. 가난한 보디가드로 변장한 재벌 총수의 이중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진정한 사랑을 향해 그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태성그룹의 본사 집무실 안에서 강진혁은 창밖의 차가운 풍경을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우면서도 고독해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순위 상위권을 다투는 거대 기업의 총수로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탐욕을 마주할 때마다 심한 환멸을 느끼며 진실한 관계에 대한 갈증을 키워가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부와 명예가 아닌 오직 인간 강진혁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라봐줄 사람을 찾기 위해 파격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바로 가난한 보디가드로 신분을 위장하여 맞선 자리에 나가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맞춤 제작 수트와 명품 시계를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는 시장 통에서나 볼 법한 수수한 면바지와 세탁을 여러 번 거쳐 빛바랜 점퍼를 걸친 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오만하고 차가운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니라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으며 진혁은 그 낯선 모습에서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을 느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화려한 리무진 대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중고차에 몸을 실었으며 엔진에 거친 소음마저도 오늘따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처럼 그의 귓가를 즐겁게 자극했다. 아빠의 장난기 섞인 제안에 흔쾌히 동참한 쌍둥이 남매 민호와 미나는 뒷좌석에서 연신 제잘거리며 오늘 만나게 될 아줌마가 정말 착한 사람일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왔지만 진혁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주었으며 오늘 아빠가 준비한 이 특별한 연극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진혁은 백미러를 통해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확인하며 이번 만남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운전대를 굳게 쥐었다.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으며 화려한 간판 대신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으로 진혁은 차를 세운 뒤 깊은 심호흡을 하며 심장의 박동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보디가드라는 가짜 직업을 설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상대방이 자신의 초라한 겉모습과 두 아이의 존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며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커피 향과 함께 평화로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진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구석진 자리로 이동하여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녀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복잡한 감정의 타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보며 가장 저렴한 음료를 고르는 신의실 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본연의 품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깨를 조금 움츠리고 시선을 낮게 유지하는 등 세밀한 연기에 집중했다. 민호는 아빠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주머니에서 자신이 아끼는 사탕 하나를 꺼내 진혁의 손에 쥐어주며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보디가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젓한 위로를 건네어 진혁의 긴장을 한순간에 녹여주었다. 미나 또한 아빠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오늘 아빠가 입은 옷이 조금 낡긴 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진혁은 아이들의 순수한 응원에 큰 힘을 얻으며 조만간 나타날 인연을 향해 마음을 열 준비를 마쳤다. 딸랑거리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진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며 그녀의 존재감에 압도당했는데 그녀는 화려한 치장 없이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맑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수수한 베이지색 카디건과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보다 우아해 보였고 얼굴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하고 단아한 미소가 자리잡고 있어 보는 이에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진혁은 그녀가 자신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추었으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함을 마주하며 이번 만남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진혁의 낡은 옷차림과 양옆에 앉은 두 아이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거나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눈을 맞추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어 진혁의 경계심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서연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녀의 손길에는 가식이 아닌 찌뿌론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어 민호와 미나도 금세 마음을 열고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자신들이 아끼는 장난감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여인이 아이들을 귀찮은 짐으로 여겼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서연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고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자리에 앉은 서연은 진혁에게 보디가드라는 직업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걱정하고 공감해주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그녀의 질문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깊게 배어 있었다. 진혁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신분에 살을 붙여가며 보디가드로서 겪는 고충과 싱글 대디로서의 애환을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감정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진정성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때로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으며 진혁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그동안 재벌 총수라는 무거운 왕관 아래 숨겨왔던 인간적인 고독함이 치유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진혁은 서연의 가치관과 인격에 더욱 매료되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착한 성품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내면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대한 숭고한 소명의식을 지닌 빛나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돈이라는 것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진혁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값진 재산이라는 찬사를 건네어 진혁을 감동케 했다. 진혁은 그녀의 맑은 영혼 앞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미안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가난한 보디가드 강진혁으로서 그녀가 주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카페 안의 공기는 어느덧 설렘과 온기로 가득 찼고 창밖으로 지는 노을은 네 사람의 모습 위로 황금빛 축복을 내리며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동화책을 꺼내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에 몰입했으며 진혁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의 조각임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운명적인 여인임을 확신했고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 여인과 아이들을 지켜내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겠노라 가슴 깊이 맹세하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미나는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지 물었고 서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진혁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짧은 찰나의 시선,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공유했다. 진혁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서연은 종이에 자신의 번호를 정성껏 적어 건네주며 다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먼저 건네주어 진혁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만들었다. 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남긴 온기를 느꼈으며 자신의 낡은 점퍼 주머니 속에 담긴 그녀의 번호가 세상 그 어떤 보물 지도보다
귀중하게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서연 선생님이 너무 좋다며 제잘거렸고, 진혁은 핸들을 잡은 채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이중 생활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서연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거대한 부와 권력이 서연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자의 설렘만을 간직한 채 집으로 향하는 페달을 밟았다. 태성그룹의 총수 강진혁은 오늘 밤 사라지고 오직 서연의 마음을 얻고 싶은 가난한 보디가드 강진혁만이 존재했으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진실한 연극은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저택에 도착해서도 평소 즐기던 고급 와인 대신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 우유를 나눠 마시며 서연이 보내온 짧은 안부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소년처럼 순수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수조 원의 자산으로도 살 수 없었던 값진 행복이었다. 진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선한 눈동자와 아이들을 보듬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고, 그녀라는 존재가 자신의 메마른 삶에 단비처럼 내려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음을 실감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서연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겠노라 다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꿈은 서연과 함께하는 눈부신 미래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꿈속에서 서연과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소박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고, 그 안에서 자신은 왕관을 벗어던진 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으로서 숨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었다. 그는 잠결에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서연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고, 방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달빛은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수호천사의 날개처럼 부드럽게 그를 감싸 안으며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으로 그를 인도했다. 이렇게 가난한 보디가드로 변장한 재벌 총수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거대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진혁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고, 비서실에서 걸려온 긴급한 업무보고 전화조차 그의 들뜬 기분을 망치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은 온통 서연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화려한 집무실로 출근해서도 창밖의 풍경을 보며 서연이 지금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직원들은 평소 얼음처럼 차가웠던 총수의 변화된 모습에 경악하면서도 회사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진혁은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서연의 연락처를 소중하게 바라보며 점심시간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녀에게 보낼 점심 인사를 고민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자의 전형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하면서도 자꾸만 휴대폰으로 시선이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진혁은 스스로가 이렇게나 감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런 자신의 변화가 결코 싫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되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즐거움까지 느껴졌다. 그는 서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디가드라는 직업에 걸맞은 체력 단련과 무술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서연에게 식사는 하셨는지 묻는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고, 답장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수조원 규모의 계약 체결 때보다 더 심한 긴장감을 느껴야 했다. 잠시 후 서연으로부터 아이들도 잘 있는지 묻는 다정한 답장이 도착하자
진혁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녀의 따뜻한 관심이 자신의 가슴속에 커다란 불꽃을 일으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진혁은 서연과의 문자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갔고 서연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평생 해본 적 없는 구애, 활동해온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력을 이용해 그녀에게 화려한 선물을 공세하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서연이 가진 고결한 가치관을 떠올리며 진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연 또한 진혁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문자 메시지에서 묘한 설렘과 신뢰를 느끼며 그라는 사람에 대해 더 깊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보여주는 성실한 삶의 자세가 자신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당겨지고 있었으며 가난한 보디가드와 순수한 교사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설정은 그들만의 특별한 로맨스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었다. 진혁은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서연을 만날 약속을 잡으며 그녀에게 줄 작은 들꽃 다발을 준비했고 화려한 장미보다 들꽃이 그녀의 단아한 매력에 더 잘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에 혼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두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서연 선생님을 만난다는 기쁨에 들떠 길가에 핀 꽃들을 보며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뒤로 비치는 저녁 노을은 네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행복한 미래를 암시하듯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진혁은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서연을 기다리며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그녀에게 신뢰가 되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매만졌지만 이내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멀리서 서연의 밝은 모습이 보이자 진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녀가 건네는 환한 미소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느끼며 그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사랑의 서막이 올랐음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그 순간 진혁은 자신이 재벌 총수라는 사실도 가난한 보디가드라는 거짓 신분도 잊은 채 오직 사랑을 갈구하는 한 남자로서 서연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낡은 연립주택의 비좁은 거실에는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먼지 섞인 공기를 뚫고 들어와 장판 여기저기에 얼룩진 세월의 흔적을 가감없이 비추고 있었는데 강진혁은 불편한 목재, 의자에 앉아 자신의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낯선 공간이 주는 기묘한 아늑함에 묘한 감정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태성그룹의 수장으로서 누렸던 모든 편의를 뒤로한 채 오직 서연에게 보여줄 가난한 보디가드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낡은 가구들을 직접 배치하고 삐걱거리는 문소리마저 일상의 배경음악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이중생활이 가져올 파장과 설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이런 소박한 환경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정체가 탄로날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서연은 매주 주말이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밑반찬 통들을 한가득 들고 진혁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칙칙했던 집안 공기는 순식간에 화사한 봄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아이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달려나가 그녀를 반기며 품에 안겼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좁은 주방에 서서 칼질 소리를 경쾌하게 내며 아이들을 위한 영양 만점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돈으로 산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한 진심이 담긴 풍경이었으며 그 안에서 진혁은
자신이 꿈꿔온 진짜 가족의 형태를 발견하며 이름 모를 감동에 젖어 들었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식사를 마친 서연은 진혁이 말릴 틈도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욕실로 들어가 곰팡이가 핀 타일 사이를 정성껏 닦아내며 집안 곳곳에 숨겨진 찌든 때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며 진혁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런 힘든 일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보디가드라는 직업이 밖에서 몸을 많이 쓰고 긴장하는 일인데 집에서라도 편히 쉬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의 거친 손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고, 그 순간 진혁은 자신이 누리는 가짜 신분이 주는 죄책감과 그녀가 베푸는 무한한 애정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러야만 했다. 거실 한편에서는 서연이 가져온 그림책과 학습지들이 펼쳐졌고, 아이들은 그녀의 다정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평소에는 배우기 싫어하던 공부조차 마치 재미있는 놀이처럼 즐기기 시작했는데, 민호와 미나의 얼굴에는 아빠에게서만 느꼈던 사랑과는 또 다른 종류의 섬세하고 따뜻한 보살핌에 대한 만족감이 가득 서려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진지하게 대답해주며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했고, 진혁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만약 자신이 처음부터 재벌 총수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혔다면 과연 이런 순수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언젠가 밝혀질 진실의 무게가 사랑하는 이들을 다치게 할까봐 깊은 고뇌에 빠지며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응시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주방에 낡은 배수관이 터져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진혁은 당황하는 서연을 안심시키며 능숙하게 연장을 챙겨들고 직접 배수관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며 그의 듬직한 모습에 신뢰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진혁은 비록 손에 기름때가 묻고 옷이 젖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고치고 지켜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으며, 서연은 수리를 마친 진혁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정말 훌륭한 보디가드이자 아빠라고 칭찬해 주었는데, 그 소박한 칭찬은 진혁이 그동안 재계에서 받았던 그 어떤 훈장이나 상패보다도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진정한 보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들 속에서도 진혁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겨야 했는데, 한 번은 퇴근길에 그를 알아본 태성그룹의 하청업체 사장이 길에서 아는 체를 하려 하자 진혁은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그 과정에서 서연은 진혁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졌는지 의아해하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진혁은 적당한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거짓말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눌러 왔으며, 서연의 맑고 정직한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순수함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운 심정을 달래야만 했다. 서연은 진혁의 고민을 눈치챈 듯 어느 날 밤 골목길을 산책하며 진혁에게 혹시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은 진혁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치유의 광선처럼 다가왔다. 진혁은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품에 꽉 안으며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서연은 그런 진혁의 등을 토닥이며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한다는 듯한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진혁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가시가 되어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혔으며, 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그녀만은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심정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갔으며 서연은 진혁의 아이들에게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엄마 같은 존재가 되었고 진혁 또한 서연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어 갔다. 진혁은 가끔 자신의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서연과 함께 보낸 소박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빙글에 미소를 짓곤 했는데 비서들은 평소 냉철하고 엄격했던 주군의 이런 급격한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그가 인간적인 따스함을 되찾아가는 모습에 내심 안도하며 그를 지켜보았고 진혁은 이제 자신이 가진 거대한 부가 서연과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힐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주말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재래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봐오며 시장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진혁은 그녀의 그런 소탈하고 정겨운 면모를 보며 그녀가 가진 내면의 풍요로움이 자신이 가진 금전적인 재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상인들과 흥정을 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고 덤으로 얻은 채소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예쁜 마음씨를 가졌으며 아이들은 그런 그녀를 따르며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살아있는 경제 교육을 체험했는데 진혁은 이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성공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아 서연이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만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꽃피웠고 방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는 낡은 벽지를 뚫고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문의 축제라도 벌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아이들은 서연 선생님이 매일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천진하게 말했고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은 발그레해졌으며 진혁은 아이들의 소망이 자신의 소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외치며 그녀의 손을 식탁 아래서 슬며시 맞잡았다. 서연은 진혁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주며 그에게 신뢰의 눈빛을 보냈고 그 순간 진혁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진혁의 휴대전화로 비서실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태성그룹의 경영권에 도전하는 반대파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함께 행방을 쫓는 그림자들이 나타났다는 경고였으며 진혁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버렸다. 서연은 진혁의 표정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진혁은 업무상 급한 연락일 뿐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 미소 지었으나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가올 폭풍을 대비한 전략적인 계산들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중생활이 서연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고 이제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문제를 넘어 그들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혁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그들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협을 떠올렸고 서연에게는 결코 상처를 주지 않겠노라.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하며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한참 동안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날카로운 총수에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당분간 보디가드 업무가 바빠져 자주 못 볼지도 모른다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괴로웠지만 이것이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믿기로 했고 서연은 그런 진혁을 안타까워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배웅해 주었는데 그 인사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느껴져 진혁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귓가에 속삭였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주었다. 서연은 진혁이 떠난 뒤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가 남긴 온기를 느끼며 문득 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았는데 그녀는 진혁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실한 사랑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고 진혁이 처한 어떤 곤경도 함께 나누고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마음속에 품었다. 그녀는 진혁이 준 낡은 시계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그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이 오직 강진혁이라는 사람만을 사랑할 것임을 다짐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의 계절을 앞두고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다가올 폭풍우를 견뎌낼 준비를 마쳤다. 진혁은 차를 몰아 화려한 도심으로 향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고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멀리서 위용을 드러내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돌아가야 할 전쟁터가 어디인지 명확히 인식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가난한 보디가드라는 가면을 잠시 벗어두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되찾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을 노리는 적들에게 단호한 응징을 내린 뒤 당당하게 서연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겠노라 다짐했다. 밤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의 자동차 불빛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검처럼 날카로웠고 진혁의 가슴 속에는 서연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이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며 그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고 있었으며 이제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는 다시 몸을 던졌다. 진혁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적들의 움직임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치밀한 반격 계획을 지시했으며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모습은 다시금 그가 이 제국의 절대 강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업무를 처리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서연과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최정예 경호원들을 그들의 주변에 배치하여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도록 조치했고 서연에게는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손에는 거대한 권력을 다른 한 손에는 소박한 사랑을 쥐고 아슬아슬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며 이 전쟁의 승리만이 그가 서연과 함께 꿈꿨던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진혁의 문자를 받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검은색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진혁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임을 눈치채고 오히려 그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걱정하며 그의 안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녀의 이런 강인하고 지혜로운 태도는 진혁이 그녀를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방을 정돈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짐을 챙겼고 진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웃으며 맞이해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며 동트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진혁의 반격은 매서웠고 적들은 예상치 못한 그의 강력한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단순히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전략적인 공격으로 그들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승기를 잡아나갔다. 그는 회의실 모니터에 비친 적들의 당황하는 기색을 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서연과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위와 권력이 서연의 웃음 한 번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깨닫고 있었기에 이 지루하고 지저분한 권력 투쟁을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며 밤을 지새웠고 승리의 여신은 서서히 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진혁은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의자에 깊숙이 몸등을 기대며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중하게 꺼내 보았는데
사진 속의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인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그녀에게 돌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긴장된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지는 않을지 아니면 다시 그를 받아줄지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했다. 진혁은 비서에게 다음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한 뒤 다시 그 낡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옷이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서연과 함께하고 싶은 그의 진심 어린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낡은 차에 올라 서연의 집으로 향하며 길가에 핀 들꽃들을 보며 그녀의 단아한 얼굴을 떠올렸고,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 길은 그에게 있어 가장 멀고도 험난한 고백의 길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진혁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리 문 앞까지 마중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진혁이 차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진혁은 그녀를 꽉 껴안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서연은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는데, 이들의 재회는 거창한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 깊은 사랑의 서사로 가득 차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나란히 앉아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자신이 사실 태성그룹의 총수임을 고백하며 왜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진심을 다해 털어놓았다. 서연은 진혁의 고백을 묵묵히 들으며 가끔 놀란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으며 그가 누구든 자신에게는 그저 따뜻한 아빠이자 사랑하는 남자인 강진혁일 뿐이라고 말해주어 진혁의 무거운 마음을 한순간에 덜어주었다. 진혁은 그녀의 넓은 이해심과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그녀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평생 그녀만을 지키는 진정한 보디가드가 되겠노라 맹세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로소 거짓의 껍데기를 벗고 진실이라는 견고한 대지 위에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떴고, 고급 침대의 안락함 대신 딱딱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가 전해졌지만, 그의 입가에는 서연과 아이들이 남긴 온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으며, 그는 오늘 하루도 가난한 보디가드라는 신분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낡은 가방을 챙기며 평범한 가장의 일상을 시작하기 위해 서둘렀다. 화려한 집무실에서 수천억 원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날카로운 손으로 이제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끈을 꼼꼼하게 묶어주며,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허함이 아닌 소박한 삶이 주는 진정한 충만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대문을 나섰는데, 그의 뒤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여느 때보다 포근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을 학교에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진혁은 저녁 식사 재료를 사기 위해 동네의 작은 마트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존재와 예기치 못한 재회를 하게 되었으며, 마트 앞에 세워진 화려한 스포츠카는 그 동네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광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여인은 태성그룹의 경쟁사인 대형그룹의 무남동녀 박혜리였고, 그녀는 진혁이 한때 정략결혼 상대로 거론되었던 인물이었기에 진혁은 본능적으로 모자를 눌렀으며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그녀의 날카로운 눈미는 이미 낡은 점퍼를 입고 장바구니를 든 진혁의 뒷모습을 포착하여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다. 박혜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진혁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남자가 이토록 허름한 동네에서 궁색한 차림으로 식재료를 고르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묘한 불쾌감과 정복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이 왜 이런 연극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비서를 시켜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고, 진혁이 최근 어떤 여인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자 그녀의 눈동자는 질투와 경멸로 가득 차올랐으며,
감히 자신을 거절했던 남자가 고작 평범한 여자와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바르르 떨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박혜리의 지시를 받은 조사팀은 순식간에 서연의 신상을 파악해보고 했으며 그녀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혜리는 서연을 진혁의 곁에서 떼어놓기 위해 아주 비열하고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녀는 서연의 직장인 학교재단에 막대한 기부금을 제안하며 서연을 곤경에 빠뜨릴 준비를 마쳤다. 혜리는 서연이 가진 그 순수함과 선량함이 진혁을 매료시켰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켜 진혁이 그녀에게 실망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적인 의도를 가지고 학교, 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서연이 부적절한 행실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은밀하게 사주하며 어둠 속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나 갑자기 교장실로 호출되어 근거 없는 비난과 함께 정직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당혹감과 억울함으로 순식간에 젖어들었으며 도대체 누가 이런 모함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항변했지만 거대 자본의 압력을 받은 학교 측은 그녀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정을 나서며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는데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쏟아지는 슬픔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진혁은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고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전화기 너머로 즉각 알아차렸으며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배후에 박혜리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는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잔혹하고 냉철한 총수의 그것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대형 그룹의 약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서연의 학교재단 이사진들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단숨에 압도하는 강력한 위엄과 분노가 서려 있어 전화를 받는 비서실장조차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위압감을 느껴야 했다. 진혁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거대한 권력을 그림자처럼 사용하여 학교재단 이사장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태성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함과 동시에 재단에 숨겨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나갔다. 이사장과 교장은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거산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에 혼비백산하여 박혜리의 사주를 즉각 철회하고 서연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복직을 간청하는 우스꽝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였으며 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서연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학교 측의 태도 변화와 사과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진혁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을 하면서도 가난한 보디가드인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으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그녀는 퇴근길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진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고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꽉 껴안으며 그녀의 떨리는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의 가슴속에는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박혜리를 향한 용서할 수 없는 불꽃 같은 증오심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혜리는 자신의 계획이 태성그룹의 개입으로 인해 무참히 수포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광기에 가까운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의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내던졌고 진혁이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룹의 역량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며 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서연의 사회적 지위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해결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진혁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망가뜨려 그를 자신의 발밑에 굴복시키겠다는 뒤틀린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어두운 조명 아래서 섬뜩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혁은 박혜리가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서연과 아이들의 주변에 배치한 경호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박혜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그녀가 파멸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도록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으며 그의 머릿속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체스판처럼 명확했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보디가드로서 서연의 곁을 지키며 다정한 미소를 보냈지만 밤에는 서재에서 태성그룹의 비밀 조직을 진두지휘하며 대형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들의 핵심, 사업권을 가로채는 무자비한 경제전쟁을 선포하여 박혜리의 숨통을 물리적으로 끊어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마지막 명령을 내릴 순간만을 기다렸다. 서연은 진혁의 눈빛이 가끔 서늘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그가 단순히 평범한 보디가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직감했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든 자신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만큼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녀는 진혁의 거친 손을 잡으며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 가족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진혁은 그녀의 순수한 신뢰 앞에서 자신의 권력이 가진 비정함에 대해 깊은 고뇌를 느끼면서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이 퇴근하는 길에 박혜리가 보낸 괴한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그들이 서연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나타난 진혁의 최정예 경호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하여 바닥에 굴러떨어졌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공포와 경악에 휩싸여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때 진혁이 나타나 그녀의 눈을 가리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서연은 진혁의 품 안에서 떨며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진혁은 그저 동료 보디가드들이 근처를 지나가다 도와준 것이라며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는데 그의 눈은 이미 제압당한 괴한들을 향해 죽음과도 같은 차가운 안광을 내뿜으며 박혜리를 향한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진혁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박혜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의 증거를 전송하며 만약 한 번만 더 서연을 건드린다면 대형그룹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단호하고도 냉혹한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박혜리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혁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공포를 느끼며 전화를 떨어뜨렸고 그녀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으며 그녀가 쌓아올린 오만과 독선의 탑은 진혁의 섰을 펄언 경고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후 대형그룹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주가 조작 혐의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박혜리는 경영 일선에서 쫓겨나 해외로 도피하듯 떠나게 되었으며 진혁은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며 권력이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자신의 칼날을 거두어들였다. 서연은 학교로 돌아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진혁은 여전히 그녀에게는 가난하지만 듬직한 보디가드로 남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녀를 위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았으며 그는 언젠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끼며 그녀와 함께 걷는 노을 진 골목길에서 소중한 침묵을 지켰다. 아이들은 아빠와 서연 선생님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고 진혁은 민호와 미나의 손을 잡고 서연의 곁에서 걸으며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신분이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사랑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으며 다가올 어떤 폭풍우도
이 단단한 유대감을 깨뜨릴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보며 자신의 두 얼굴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으나 서연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비로소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깨달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무대를 완성해 나가기로 굳게 다짐했다. 강진혁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조깅을 마친 뒤 낡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태성그룹의 급박한 경영 현안과 서연에게 전하지 못한 진실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평소 냉철함을 유지하던 그의 심장도 오늘따라 불길한 예감에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가난한 보디가드라는 가상의 성벽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서연의 순수한 미소를 잃게 될까 두려워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고,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던 고독과는 또 다른 종류의 처절한 아픔이었다. 한편 서연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들고 진혁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골목 끝에 세워진 고급 검은색 세단과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사내들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평소 자신이 알던 가난하고 소박한 보디가드 진혁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진혁은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열어주는 뒷좌석에 자연스럽게 몸을 실었고,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연의 손에 들린 선물 꾸러미는 바닥으로 떨어져 흩어졌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의구심과 배신감이 뒤섞여 하얗게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충격에 휩싸여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진혁은 차 안에서 서연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긴급하게 걸려온 비서실장의 보고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태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겨냥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은 그를 다시금 전쟁터의 장수로 불러들이고 있었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보디가드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여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낡은 동네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누렸던 짧은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는지 절감했고, 이제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적들을 섬멸해야 할 시간임을 인식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보았던 장면이 환각은 아니었는지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진혁이 타고 떠난 그 차의 문양과 비서들의 깍듯한 태도는 그가 결코 가난한 보디가드가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믿어왔던 진혁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대한 기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속이며 어떤 재미를 느꼈을지, 아니면 자신을 한낱 유흥거리로 여겼던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흐느꼈고, 그동안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와 진심 어린 눈빛들이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의심의 도끼가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진혁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TV 화면 속의 진혁은 완벽하게 핏되는 맞춤 수트를 입고 서늘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그룹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서연이 알고 있던 다정한 민호 아빠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인물처럼 보였다. 학교 교무실에서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된 서연은 화면 속의 남자가 강진혁 회장이라는 앵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질식감을 느꼈고, 동료 교사들이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저런 젊은 재벌 총수와 결혼하는 여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것이라 떠드는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진혁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하고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연락이 닿지 않는 서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신분을
드러낸 이상 서연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미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하고 싶었지만 막상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수조원의 재산으로도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단 이뤄넣지도 치유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화려한 집무실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서연은 퇴근길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혁의 차를 발견했지만 예전의 그 낡은 세단이 아닌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고급 차량임을 확인하자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그의 앞을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진혁은 다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대화를 간청했지만 서연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온기 대신 서슬퍼런 경멸과 깊은 슬픔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진혁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을 속인 이유가 무엇인지 재벌 총수의 따분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장난감이 필요했던 것인지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진혁은 그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진심이었다고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진혁은 서연의 집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용서를 구했지만 서연은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그와 함께했던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제 자신과 그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 같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인식하며 이별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호의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위선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으며 자신이 꿈꿨던 소박한 행복이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깨닫고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차가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아이들은 아빠와 서연 선생님이 갑자기 만나지 않게 되자 눈치껏 조용히 지냈지만 미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칭얼댔고 진혁은 아이를 달래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며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기만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서연이 느꼈을 배신감의 깊이를 알기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이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가는 길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그는 신을 원망하며 자신의 화려한 감옥 안에서 괴로워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은 진혁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어 태성그룹은 더욱 공고한 지위를 갖게 되었지만 진혁의 개인적인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그는 식사도 거른 채 업무에만 몰두하며 자신을 혹사시켰고 비서실 직원들은 주군의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에 안절부절 못하며 서연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 헤맸다. 진혁은 밤늦게 서연의 학교 근처를 서성이며 멀리서 그녀의 퇴근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슬픔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만 허공으로 내뿜으며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서연은 학교 재단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명예를 회복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오직 진혁이라는 남자가 남긴 거대한 구멍만이 그녀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녀는 결국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진혁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평범한 교사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으며 그의 화려한 배경이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삶을 되찾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조용히 짐을 챙겼는데 그녀의 가방 안에는 진혁이 선물했던 작은 머리핀 하나가 끝내 버려지지 못한 채 구석에 놓여 있었다. 진혁은 서연이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색이 되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집은 비어 있었고 그녀가 남긴 짧은 편지에는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는 단호한 부탁과 함께 그동안의 만남이 자신에게는 과분한 꿈이었음을 인정한다는 서글픈 문장이 적혀 있었으며 진혁은 그 편지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면 그녀를 금방 찾아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거역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될까봐 차마 추적 명령을 내리지 못한 채 그녀가 떠난 빈방의 차가운 바닥을 어루만지며 통곡했다. 아이들은 서연 선생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고, 진혁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그는 이제 자신이 추구해왔던 성공과 권력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되었음을 깨닫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 총수의 명패를 쓸쓸하게 바라보며 이 무거운 왕관이 주는 무게가 서연의 웃음 한 번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야경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시간이 흘러도 서연에 대한 그리움은 희미해지기는커녕 더욱 짙은 농도로 진혁의 심장을 조여왔고, 그는 결국 서연이 가고 싶어했던 작은 어촌 마을의 분교들을 하나씩 수소문하며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권력을 이용한 추적이 아니라 한 남자의 진심을 담은 간절한 여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화려한 지위를 잠시 내려놓고 직접 차를 몰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서연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으며, 길가에 핀 꽃들을 볼 때마다 서연의 단아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녀가 살아있기만이라도 해달라고, 아니 행복하기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서연은 남해의 작은 섬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문득 떠오르는 진혁과의 추억 때문에 가슴 시린 통충을 겪어야 했고,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이들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혁이 재벌 총수라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며, 만약 그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는 부질없는 가정을 해보며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젖어들곤 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고급차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진혁이 왔음을 직감했고, 그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학교 운동장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남자의 실루엣은 예전에 그 위풍당당했던 총수의 모습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지치고 수척해진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진혁은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며 흐르고 있었으며, 진혁의 눈동자에는 그동안의 고생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서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진혁은 서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녀 곁에 남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를 일으켜 세웠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오해와 원망은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오직 사랑이라는 진실만이 남게 되었다. 그녀는 진혁의 수척해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고 물었고, 진혁은 그녀를 꽉 껴안으며 다시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섬마을의 노을은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듯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태성그룹의 이사회와 언론의 관심, 그리고 두 세계의 극명한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진혁은 이제 예전처럼 거짓으로 숨기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연과의 사랑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연 또한 그의 배경이 아닌 오직 그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그와 함께 걷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용기를 내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진혁은 아이들을 섬으로 데려와 서연과 재회시켜 주었고 아이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선생님이라 부르며 달려가 안겼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는 진혁의 얼굴에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의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는 이제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화려한 집무실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임을 명확히 깨달았다. 네 사람은 섬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꽃피웠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는 밤바다의 파도소리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축포처럼 울려 퍼졌으며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희망은 별빛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박혜리는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싸늘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서연을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일그러진 욕망은 이미 이성을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으며 진혁이 그토록 아끼는 평범한 교사 서연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야만 자신의 자존심이 회복될 것이라는 뒤틀린 확신에 사로잡혀 입술을 바르르 떨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해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준비한 모든 허위 제보 자료와 조작된 증거물들을 교육청과 지역 언론사에 즉시 뿌리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가득 배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학교 정문으로 들이닥친 기자들과 학부모들의 항의 방문에 큰 당혹감을 느끼며 교실 밖으로 불려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학생에게 성적 특혜를 주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의 대자보와 인터넷 게시글들을 마주하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학교 측은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학부모들의 거센 압력에 굴복하여 서연에게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정직 처분을 통보했고 서연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진혁은 본사 집무실에서 긴박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서연의 학교에서 벌어진 소동을 보고받고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박혜리의 비열한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저질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언론 보도를 막고 배후 세력을 척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박혜리가 파놓은 함정은 서연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할 정도로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진혁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시키려 했으나 서연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낡은 옷으로 갈아입을 여유도 없이 검은색 세단을 몰고 서연의 집으로 향하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익명의 영상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가난한 보디가드인 줄만 알았던 진혁이 태성그룹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경배를 받으며 상단에 앉아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의 진혁은 평소 자신에게 보여주던 수줍고 다정한 미소 대신 오만하고 차가운 총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서연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의 수장이었다는 배신감의 심장이 닿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속이며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그의 가벼운 유희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늪에 빠져들어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진혁이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기자들과 호기심 어린 이웃들에 둘러싸인 채 초라하게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고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그의 완벽한 수트 차림은 오히려
서연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다가오는 진혁을 향해 증오가 섞인 눈빛을 보내며 당신이 정말 강진혁 회장이냐고 날카롭게 소리쳤고, 진혁은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는데 그 침묵은 서연에게 가장 잔인한 긍정의 대답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진혁에게 당신의 그 엄청난 돈으로 내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도 샀느냐며 울부짖었고, 진혁은 오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의 파편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도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박혜리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계획대로 진혁의 진짜 신분을 서연의 눈앞에 강제로 들이밀어 두 사람의 관계를 근본부터 파괴하는데 성공했음을 확신하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그녀는 진혁이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사랑하는 여인의 배신감까지는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연이 스스로 진혁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믿었다. 진혁은 서연의 집 문 앞에서 그녀를 애타게 불렀지만 서연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그 어떤 설명도 듣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진혁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서 자신의 기만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은 아빠의 평소와 다른 모습과 서연 선생님의 부재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불안에 떨었고, 민호는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왜 선생님이 우리를 보러 오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진혁은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서연 선생님이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며 울먹였고, 진혁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행복이 자신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이제 재벌 총수라는 왕관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밀어내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가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느껴져 괴로워했다. 서연은 방 안에서 진혁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가 남긴 흔적들을 지우려 애썼지만 그와 함께했던 소박한 저녁 식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으며 그녀는 차라리 그가 평범한 보디가드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진혁이 베푼 모든 호의가 사실은 동정심이나 위선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심이 유린당했다는 모멸감을 씻어낼 수 없었고, 결국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기로 결심하며 짧은 사직서를 작성했다. 그녀에게 진혁의 돈과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재앙이었으며, 그녀는 그가 주는 화려한 미래보다 자신의 초라하지만 정직했던 과거를 더 소중히 여기며 짐을 쌌다. 박혜리는 서연이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진혁에게 전화를 걸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당신의 그 잘난 사랑이 고작 이 정도냐며 비웃었고, 진혁은 수화기를 움켜쥔 채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이제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박혜리와 대형그룹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한 무자비한 보복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며,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연을 되찾기 위해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다. 진혁은 비서실을 통해 대형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박혜리가 저지른 모든 불법 사주의 증거를 검찰에 넘기도록 지시했고, 대한민국 재계에는 태성그룹 총수의 분노가 서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연은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진혁과 보냈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을 하나씩 가슴속에 묻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지만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버리고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며 흔적을 지웠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그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도려내는 과정이 살을 찢는 듯한 고통임을 알면서도 꿋꿋이 버텨냈다. 진혁은 전국의 사람을 풀어 서연을 추적했지만 그녀의 결연한 의지 때문인지 좀처럼 단서가 잡히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거대한 정보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험을 하며 사랑은 돈으로 살 수도 힘으로 가둘 수도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진혁은 집무실에서 서연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녀가 남긴 낡은 머리핀을 손에 쥐고 오열했고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며 모든 권력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비서실 직원들은 평소 강철 같던 주군의 무너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를 위로할 그 어떤 말도 찾지 못해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진혁은 밤마다 서연의 집 앞을 찾아가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는 가련한 남자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재벌 총수 강진혁이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보디가드 강진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이 그의 가슴을 끝없이 짓눌렀다. 박혜리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으며 진혁이 터뜨린 증거폭탄 앞에 대형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박혜리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다. 진혁은 뉴스 화면을 통해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았지만 가슴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서연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상실감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박혜리를 파멸시킨다고 해서 서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내려놓고 오직 서연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를 시작했으며 그녀가 있는 곳이라면 세상 끝이라도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었다. 아이들은 매일 밤 서연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고 진혁은 그 편지들을 모아 소중히 간직하며 언젠가 그녀에게 전해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미나는 아빠의 품에 안겨 선생님이 화난 것이 자기들 때문이냐고 물어 진혁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진혁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잠시 멀리 여행을 간 것이며 아빠가 반드시 모셔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부족했고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가져온 연쇄적인 비극이 가족 모두의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화려한 집무실 대신 서연이 좋아했던 소박한 카페나 공원을 배회하며 그녀의 채취를 찾으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를 처절하게 반성하며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갔다. 서연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하여 신분을 숨긴 채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바다의 짠내음과 파도 소리에 기대어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조금씩 추스르려 노력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진혁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다시 슬픔의 심연으로 끌어내리곤 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교단에 서고 싶은 열망을 느꼈지만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두려워 차마 다가가지 못했고 오직 밤바다를 보며 소리 없이 울 뿐이었다. 그녀는 진혁이 박혜리를 파멸시켰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가 보여준 기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아 그를 용서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진혁은 결국 서연이 남긴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하고 무작정 남해로 향했으며 그는 이번에는 고급차가 아닌 예전의 그 낡은 세단을 끌고 비서들도 동행하지 않은 채 홀로 운전대를 잡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갔는데 그의 가슴은 설렘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여 서연이 있을 법한 곳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해질녘 해변을 산책하던 서연의 뒷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숨이 맞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차를 세웠고 그는 차마 그녀를 부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듯 뒤를 돌아보았고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진혁의 수척해진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흐르고 있었다. 진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거리를 좁혔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오지 말라고 경고했고 진혁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간절한 눈빛으로 용서를 빌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그녀의 진심 앞에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총수라는 사실보다 그녀의 보디가드였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음을 강조하며 다시는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당신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며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진혁은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지내는 방 앞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빗속에서 기다렸으며 그는 이제 자신의 권력이 아닌 오직 한 남자의 진심으로 그녀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긴 밤을 인내의 시간으로 채웠다.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진혁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갈등했고 그녀의 머릿속은 그가 준 상처와 그가 준 사랑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으며 그녀는 결국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나와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짧은 대화를 허락했다. 진혁은 그녀가 건넨 물잔을 소중하게 쥐고 자신의 진심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으며 박혜리의 몰락과 아이들의 그리움 그리고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이해를 구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그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두 사람 앞에 놓인 사회적 시선과 격차를 극복할 자신이 없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일상을 돕기로 결심하며 마을에 머물기 시작했다. 이처럼 재벌 총수와 평범한 여인의 사랑은 가장 밑바닥의 감정까지 내려가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으며 진혁은 마을의 거친 일을 도우며 자신이 가진 부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다. 서연은 그가 손에 굳은 살이 박여가며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정말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비로소 그의 기만을 용서하고 그를 한 인간으로서 다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화려한 포장지가 아닌 날것의 진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남해의 푸른 바다는 그들의 아픈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잉태하며 그들의 재결합을 축복하는 듯 잔잔하게 일렁이며 빛나고 있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었다. 강진혁은 태성그룹 본사 집무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시금 권력의 칼날을 정교하게 갈기 시작했으며 그의 눈빛은 서연을 상처 입힌 박혜리와 그 일당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겨냥하고 있었고 그는 이제껏 보디가드라는 가면에 숨겨두었던 제왕의 카리스마를 온전히 드러내며 비서실 전체에 비상소집 명령을 내려 대형그룹의 숨통을 단숨에 조여버릴 준비를 마쳤다. 그는 서연이 흘린 눈물의 무게가 자신이 가진 수조 원의 자산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동원해 그녀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한 무자비하고도 신속한 반격 작전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다. 태성그룹의 법무팀과 전략기획실은 진혁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박혜리가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갑질과 횡령 그리고 서연을 모함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건넸던 뒷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검찰에 제출했고 그 파괴력은 대한민국 재계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했기에 대형그룹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폭락하며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진혁은 단순히 비즈니스적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서연이 교사로서 평생 쌓아온 고결한 신념이 훼손된 것을 되돌리기 위해 전국적인 일간지에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는 대대적인
정정보도를 압박하며 진실의 힘이 자본의 횡포를 압도하는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박해리는 자신의 집무실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보며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진혁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그녀가 믿었던 거대 자본의 방패는 태성그룹이라는 거산의 일격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구치소로 압송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진혁은 모니터 너머로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서연에게 저지른 자신의 기만이 불러온 죄책감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어. 승리의 쾌감보다는 쓰디쓴 회한에 감정이 더 깊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서연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알리는 공식 공문이 학교 재단에 전달되자 평소 그녀를 비난하던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태도를 바꾸어 아첨하게 바빴지만 서연은 그 모든 가식적인 풍경의 환멸을 느끼며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겨 학교를 떠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진혁의 화려한 제국이 아닌 오직 파도 소리만이 위로가 되어주는 남해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방식이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치유될 수 없었다. 진혁은 모든 법적 절차와 경영상의 보복을 마무리한 뒤 비로소 자신의 화려한 총수직을 잠시 내려놓고 서연이 숨어 지내는 남해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비서들도 경호원들도 대동하지 않은 채 오직 민호와 미나의 손을 잡고 낡은 국산차의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의 복장은 예전 서연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수수한 보디가드의 차림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수천억 원의 재산이 서연의 마음을 돌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참회와 아이들의 간절한 그리움만이 그녀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진혁은 서연이 지내는 작은 민박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밀려오는 긴장감을 억눌렀으며 민호와 미나는 아빠의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선생님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느냐고 울먹였고 진혁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아빠가 잘못한 것이니 선생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라며 다독였다. 그는 민박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서연의 뒷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가슴이 디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녀의 가냘픈 어깨가 그동안의 마음고생으로 더욱 야위어 보인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서연은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곳에 서 있는 진혁과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렸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반가움과 슬픔 그리고 원망이 복합적으로 섞여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녀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민호와 미나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다. 아이들은 선생님이라 부르며 달려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차마 아이들을 뿌리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껴안고 함께 오열했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오만한 총수 강진혁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을 기만했다는 자책감에 빠진 가련한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으며 그는 차가운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기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태성그룹의 총수라는 지위가 주는 위선과 가식의 염증을 느껴 잠시나마 평범한 행복을 꿨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연의 순수한 진심을 이용한 것은 죽을 죄를 지은 것이라며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적셨다. 서연은
진혁의 수척해진 얼굴과 그의 진정성 어린 떨림을 보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와 자신 사이에 거대한 신분적 격차와 그가 감추고 있던 또 다른 비밀들이 두려워 선뜻 그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세상은 너무나 화려해서 평범한 내가 감당하기에는 숨이 막힌다며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혁은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평생 그녀의 보디가드로만 살 수 있다면 태성그룹이라는 왕국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제안까지 건네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결코 가벼운 유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려 애썼다. 아이들은 아빠와 선생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서연의 손을 잡고 아빠가 매일 밤 선생님 사진을 보며 울었다고 전해주었고, 미나는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이야기하며 서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으며, 서연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발견하고는 결국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진혁에게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지만 다시는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말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그녀를 품에 안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남해의 붉은 노을 아래서 한 폭의 그림처럼 완성되었고, 진혁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화려한 저택이 아닌 서연의 따뜻한 품 안임을 명확히 인식하며 그녀와 함께 걷는 작은 오솔길에서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으며,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것보다 이 여인의 미소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그녀의 곁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의 작은 식당으로 가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꽃피웠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는 그가 누렸던 그 어떤 화려한 연회장의 소음보다도 달콤하고 평화롭게 그의 귓가를 맴돌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다. 진혁은 그날 밤 서연의 민박집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뒤바꾼 이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깊이 감사했고, 그는 이제 태성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서연의 연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혜리의 몰락으로 비어버린 시장의 공백을 채우는 대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영 철학을 수립하여 서연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경영자가 되겠노라 약속했고, 서연은 그런 진혁의 변화된 모습에서 진정한 영웅의 풍모를 발견하며 그를 향한 신뢰를 다시금 굳건히 다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마을 사람들을 도와 어구 정리를 돕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힘을 서민들의 삶에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서연은 멀리서 그런 그를 지켜보며 그가 가진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저런 성실함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씨에 있었음을 깨닫고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 건장한 남자가 사실은 한국 최고의 재벌 총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일 잘하는 보디가드 청년이라고 부르며 정겹게 대했고, 진혁은 그 소박한 호칭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마음에 든다며 서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다. 하지만 진혁은 곧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태성그룹의 수많은 임직원과 산적해 있는 경영 현안들이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는 서연에게 함께 서울로 올라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청혼했고, 서연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제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의 진심을 믿기에 기꺼이 그의 손을 잡고 험난한 서울로의 복귀를 결심하며 자신의 삶을 그에게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세상의 편견과 시련들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했고, 그들의 뒤로 멀어지는 남해의 바다는 마치 그들의 아픈 과거를 모두 품어 안은 채 잔잔하게 일렁이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신 윤수를 뽐냈다. 서울에 도착한 진혁은 서연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저택이 아닌 예전 서연이 좋아했던 그 소박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서연을 자신의 주계의로 약혼녀로 세상에 공개하며 재벌가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으며, 수많은 언론과 호사가들의 입방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연의 행복만을 위해 모든 일정을 조절하는 애처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진혁은 서연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준 뒤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서연은 진혁의 진심 어린 지원 덕분에 다시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찾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인한 여인으로 거듭나며 진정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기쁨을 누렸다. 진혁의 아버지를 비롯한 태성그룹의 원로들은 평범한 배경의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진혁은 그들 앞에서 서연이 없었다면 자신은 그저 돈 버는 기계로 살다 죽었을 것이라며, 그녀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유일한 사람임을 역설하며 그들의 반대를 단숨에 잠재웠고, 진혁의 진심에 감복한 감은 어른들도 서서히 서연의 단아한 성품과 지혜로움에 매료되어 그녀를 태성가의 안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진혁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작은 카페를 통째로 빌려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인서약을 맺었고, 그곳에서 진혁은 다시 한번 서연의 보디가드가 되어 평생 그녀를 지키겠노라 맹세하며 눈물 젖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예식장 대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작고 소박한 카페에는 이른 아침부터 은은한 들꽃 향기가 감돌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강진혁은 태성그룹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턱시도 대신 정갈하고 소박한 감성이 묻어나는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긴장된 표정을 가만히 살피며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임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상기했으며, 그는 이제 거대 제국의 군주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의 동반자이자 두 아이의 진정한 보호자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며 문을 열고 나갔다. 신부 대기실로 꾸며진 카페 안쪽 방에서 서연은 화려한 보석이나 사치스러운 드레스 대신 단아한 레이스가 돋보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앉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행복한 미소를 응시하며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오해와 시련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진혁이 재벌 총수라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작은 공간에서 서약을 맺기로 결심한 그 진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상처 대신 미래를 향한 찬란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고결한 신부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민호와 미나는 아빠와 새엄마의 앞길을 축복하며 화사한 꽃바구니를 들고 꽃잎을 뿌리며 입장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카페 안을 가득 채운 하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셨으며, 진혁은 제단 앞에 서서 천천히 다가오는 서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이 여인을 지키겠노라 맹세했고, 그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경호원들의 호의가 아닌 자신의 두 팔과 진실한 심장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견고하게 쌓아 올릴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그녀의 손을 소중하게 맞잡았는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박동만이 공명했다. 주례도 없이 진행된 이 소박한 예식에서 진혁은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서를 꺼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한때 가난한 보디가드로 변장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비겁한 도피였을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만난 서연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유일한 등불이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태성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왕관보다 서연의 남편이라는 소박한 이름표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며 평생 그녀의 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헌신하는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선언하자 장내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으며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이들의 결합을 축복했다. 서연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답사를 이어가며 진혁이 어떤 신분이든 자신에게는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껴주던 그 따뜻한 남자 강진혁일 뿐이라고 화답했고 그녀는 세상의 화려한 시선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 두 사람이 나누는 소박한 대화와 진실한 눈빛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임을 믿는다고 말하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카페 창가로 쏟아지는 찬란한 오후의 햇살은 마치 신이 내리는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어 조용히 반짝였다. 결혼식 이후 진혁은 태성그룹의 경영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는 이제 권위적인 총수의 모습이 아니라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고충을 직접 살피는 소통하는 리더로서 존경받기 시작했으며 서연 또한 다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찾으며 진혁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현명한 조언자로서 그의 삶에 풍요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두 사람의 집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 가족의 결속을 다져갔다. 민호와 미나는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며 누구보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서연은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며 그들이 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폈으며 진혁은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뒹굴며 장난을 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과거의 자신이 누렸던 화려한 고독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절감하며 현재 누리는 이 평범한 행복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임을 매 순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살았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와 가족의 기쁨은 더욱 커졌고 진혁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자신이 꿈꿨던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느꼈으며 그는 이제 자신의 성취가 회사의 매출이나 주가가 아닌 가족들의 밝은 미소와 건강함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성숙한 가장이 되었고 태성그룹은 진혁의 인간적인 경영 덕분에 더욱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지만 진혁은 여전히 주말이면 낡은 옷을 입고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시장을 누비며 소탈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박혜리의 몰락 이후 대형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과거의 구태를 벗어던지려 애썼고 진혁은 복수심 대신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여 그들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재계의 큰 귀감이 되어 적대적 경쟁 대신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연은 진혁의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며 그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며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가족들은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처음 만났던 그 작은 카페를 찾아가 당시의 설렘과 우여곡절을 추억하며 초심을 되새겼고 진혁은 그곳에서 서연에게 처음 건넸던 보디가드 명함을 아직도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속였던 그 무모한 연극이 결과적으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고백했고, 서연은 이제는 웃으며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으며,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 중 하나로서 소박하게 늙어갈 수 있음에 깊은 평화를 느꼈다. 민호와 미나는 어느덧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아빠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재들이 되었고, 그들은 부모님이 보여준 신뢰와 사랑의 힘이 자신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였음을 잊지 않았으며,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서연이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풍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었고, 진혁은 택발이 성성해진 서연의 손을 어루만지며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보디가드가 되어 곁을 지키겠노라.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이야기는 이렇게 화려한 재벌의 이면 속에 숨겨진 진실한 인간미와 신분을 초월한 숭고한 사랑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강진혁과 이서연의 이름은 재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았으며, 그들이 일궈낸 사랑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4명의 가족이 노을진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걷는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완벽한 가족의 초상을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과 감동을 선사하며 대단원의 막을 조용히 내렸다. 진혁은 잠들기 전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자신이 읽어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서연이라는 한 여인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는 그녀가 잠든 방으로 조용히 걸어가 고요하게 숨쉬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거대한 야망이나 정보격 대신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평온하고도 단단한 의지만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은은한 달빛 아래서 평화로운 잠을 청했고, 꿈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걷고 있었다.